내가 감히 엄마 행세를 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제 아기를 품에 안았으니까요.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온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구리를 발로 차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인 저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제 아기를 빼앗아 가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7살 윤서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며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27이면 한창 때인데 왜 아직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냐고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20살이 되던 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저는 그저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부러웠냐고요? 물론 부러웠죠. 하지만 저는 제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편의점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삶을 꾸려간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유일하게 제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입니다. 김선희 선생님. 보육원에서 저를 돌봐주셨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52살이 되셨는데 제가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매달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나눴습니다. 손편지요.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쓰냐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 편지가 전부였어요. 선생님께 제 하루를 적어보내고 선생님의 답장을 받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 인생에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편의점에 손님이 뜸한 오후 2시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을까요?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저기. 편의점 나가서 오른쪽으로 2블록 가시면 김밥집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퇴근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저를 보며 남자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저는 강민우라고 하는데 이 근처 회사에 다니게 돼서 최근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냥 친구가 되고 싶어서요. 친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한테는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0시에 퇴근해요. 그날 저녁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아 씨는 어떻게 이 동네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식당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고아라는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20살 때 나와서 혼자 살고 있고요. 민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그렇군요. 사람들은 다들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랬군요. 혼자 살아온 거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짜 존경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가족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민우 씨는 자주 편의점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들렀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더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위로해줬고, 제가 웃을 때면 같이 웃어줬어요. 저를 고아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 씨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서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가족을 만들어요. 빨리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네, 네, 결혼할게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다고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우 씨가 서둘러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어요. 제 쪽에서는 김선희 선생님 한 분뿐이었고 민우 씨 쪽에서도 친구 몇 명만 왔습니다. 어머님은 언제 오세요? 저는 민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을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좀 바쁘셔서요. 나중에 집에서 뵙게 될 거예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쁘실 수도 있죠. 결혼식이 끝나고 김선희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행복하게 살아야 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편지 쓰고, 알았지? 네, 선생님.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서아 이제 정말 어른이 됐네. 꼭 행복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신혼여행 대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우 씨가 어머니가 며느리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신대라고 했거든요. 저는 설렜어요. 드디어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생기는구나.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58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분이었어요. 박금숙 씨,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며느리 윤서아입니다. 저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민우 엄마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근데 서아야. 친정은 어디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 아니면 안도하는 표정?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친척들도 없고? 네, 없습니다. 그럼 편하네. 친정 눈치 볼 일도 없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이제 이 집이 제 친정이고 어머님이 제 어머니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쓸 방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저한테는 천국 같았습니다. 제 집이 생긴 거니까요. 이불을 펴면서 저는 행복에 겨워 혼자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 가족이 생겼어요. 남편도 생기고 어머니도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행복에 겨워 잠들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시댁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우 씨는 일찍 출근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죠.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서아야, 이리 와서 앉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우리 집 규칙 몇 가지 알려줄게. 첫째, 아침은 7시에 먹어. 둘째, 청소는 매일 해야 해. 셋째, 외출할 때는 꼭 미리 말하고 나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우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알아도 시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민우 씨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몰랐어요. 민우 씨가 한 번도. 그래. 민우가 말하기 힘들어 했나 보네. 암이었어. 고생 많이 하다 가셨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를 챙기는 것 같지만 은근히 제 행동을 감시하는 듯 했어요. 어디 가니?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 꼭 물으셨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려고요. 혼자? 같이 가자. 내가 뭘 사야 할지 모를 텐데.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르는 물건마다 간섭하셨어요. 그 과자는 안 돼. 몸에 안 좋아. 이거 사. 이 채소는 비싸. 저기 더 싼 거 있잖아. 저는 그저 네 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선희 선생님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뭐하니? 편지 쓰려고요. 보육원 선생님께. 아, 그 선생님. 참 고마운 분이네. 근데 자주 연락하면 폐 아닐까?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한 달에 한 번만 편지 보내요. 그래도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좀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남편한테도 신경 써야 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서운했어요. 선생님은 제 유일한 가족 같은 분인데 민우 씨는 점점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9시, 그 다음엔 10시, 이제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오늘도 회사 일이 많았어요? 제가 묻자 민우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응, 요즘 프로젝트가 커서 한지원 팀장이랑 계속 야근이야. 한지원.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 휴대폰에 그 이름으로 카톡이 자주 오는 걸 보게 됐어요.
팀장님이 여자예요? 응,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팀 에이스지. 민우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새댁이. 어느 날 민우 씨가 샤워하는 사이 우연히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한 기록이 있더군요. 30분, 1시간씩 긴 통화였어요. 회사 일로 이렇게 자주 오래 통화할 일이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혼자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속이 메스럽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어디 가려고? 약국에. 좀 속이 안 좋아서요. 무슨 약? 내가 집에 있는 거 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혹시 그거니? 임신?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기다려. 내가 임신 테스트기 사둔 게 있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테스트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새 제품이었는데 언제 사두신 걸까 궁금했어요. 화장실에서 확인한 결과 2줄이 선명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어머님, 임신이에요. 제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건 맞는데 뭔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우한테 빨리 전화해야겠다. 시어머니는 바로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서아가 임신했어. 그래, 맞아. 드디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지. 드디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민우 씨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 생긴 거야? 기뻐하는 모습이었지만 왜인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원도 내가 아는 곳으로 가자. 거기 원장님이 실력이 좋거든. 제가 알아볼게요. 뭘 알아봐. 내가 다 알아봤어. 행복산 부인과라고 우리 집에서 가까워.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하셨습니다. 뭔가 답답했지만 어른이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외출을 자제해.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해. 하지만 답답한데 아기 생각해야지. 엄마가 되려면 희생도 감수해야 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밤에 민우 씨가 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이제 시작이지.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회사 프로젝트 얘기겠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잠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전자파가 태아에 안 좋다던데 휴대폰 사용 좀 줄여. 네. 아예 내가 보관해 줄까? 필요할 때만 쓰고. 그건 좀. 왜? 숨기는 거라도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불편할 것 같아서요. 불편한 게 뭐가 중요해. 아기가 먼저지. 결국 하루에 1시간만 휴대폰을 쓰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한 시간에만요. 김선희 선생님께 연락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하시면 시어머니가 대신 받으셨어요. 서아는 임신해서 좀 쉬고 있어요. 안정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아기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가 민우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지원이는 어떻게 하고? 걱정 마세요. 다 정리했어요. 조심해야 해. 서아가 눈치채면 안 돼. 한지원. 그 여자 얘기를 왜 시어머니와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뭘 눈치채면 안 된다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지원이라는 여자와 민우 씨, 그리고 시어머니.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온몸이 떨렸어요. 임신했다는 기쁨도 잠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요. 괜찮아. 다 내 착각일 거야.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토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애 하나 낳겠다고 이 난리를 치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옷에서는 늘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어요. 제가 아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지원이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예민해서 계속 수정하자고 해서 늦었어. 한지원.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의심하고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 한지원이었어요.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내일은 좀 일찍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어 정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회사 동료가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통화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한지원과의 통화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밤 10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규칙적이었어요.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보, 한지원 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최대한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그냥 당신이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팀장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거짓말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못 자니? 네, 좀 답답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일 때문에 늦는 거 신경 쓰지 마. 원래 그 애는 일 욕심이 많아. 네. 그리고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고. 임산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아. 시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한 행복산 부인과였죠. 최태식 원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뭔가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아, 박금숙 여사님 며느리시구나. 잘 오셨어요. 원장은 시어머니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검진을 받는 동안 원장과 시어머니는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별실에서 기다려야 했죠. 원장님, 제 검진 결과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지만 원장은 시어머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어머님이 관리를 잘하셨네요. 왜 제 몸 상태를 제가 아닌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상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다 챙겨주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검진은 꼭 여기서만 받아. 다른 병원은 가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하면서 거실을 서성였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몇 개월만 더 참으면 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무엇을 참으라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직 안 잤어? 물 마시러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회사 동료. 프로젝트 때문에. 또 거짓말. 저는 확신했습니다. 방금 통화는 회사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하나를. 라벨라 호텔 레스토랑. 2인 디너 세트.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말 야근했어요? 응. 왜?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걸 아셨는지 저를 더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니? 그냥 집에 있었어요. 민우한테 전화했어? 아니요. 바쁘실 것 같아서. 잘했어. 남자가 일할 때는 방해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또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원이가 조급해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 이제 5개월 남았잖아. 네, 알겠습니다. 5개월. 그러면 제가 출산할 때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제 출산을 기다리는 걸까요?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왜 제 출산을 기다리죠? 무서웠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김선희 선생님께 편지라도 쓰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신 사이 저는 급히 편지를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뭔가 있는 것 같고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해요. 제 출산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편지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편지를 붙여야겠다고, 선생님께 제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하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으셨으니까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시어머니의 감시, 그리고 한지원이라는 여자의 존재. 모든 게 저를 옥죄어 왔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잠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편지를 붙일 수 있겠죠. 언젠가는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겠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비가 그치면 모든 게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까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지켜줄게. 임신 4개월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 느낌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싶었죠. 어머님, 아기가 움직여요. 저는 기쁜 마음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배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손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벌써 태동을 느끼네. 건강한 아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감 같은 거였을까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먹는 음식을 일일이 체크하셨고 산책도 정해진 시간에만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요. 밖은 위험해. 임산부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이 그리웠어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와 먼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였어요. 제 방으로 오기 전에 꼭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무언가를 속닥거렸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8시쯤이었을까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받아.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꽃이라니. 그냥 미안해서 요즘 늦게 들어와서.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꽃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한지원 팀장은 잘 있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지원이 얘기를? 그냥요. 당신이 매일 늦는 게 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서. 일 때문이야. 다른 건 없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의 남편 습관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그의 지갑을 살펴봤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진주 목걸이 300만 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 가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검진 예약했어. 최 원장님이 직접 봐주신대. 네, 알겠습니다. 행복산부인과에 도착하니 최태식 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늘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죠. 어서 오세요. 아기는 잘 크고 있나요? 네, 태동도 느껴요. 좋네요. 그럼 초음파부터 봅시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최 원장과 시어머니는 계속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아기 성별이 궁금하신가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네요.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잘 됐네, 잘 됐어. 민우가 좋아하겠구나. 검진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원장과 따로 상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또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죠.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 보이셔서요. 간호사의 눈빛에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왜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라니 정말 다행이야.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아이구나. 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밖에 나가는 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날부터 제 외출은 거의 금지됐습니다. 병원 갈 때만 시어머니와 함께 나갈 수 있었죠. 휴대폰 사용 시간도 하루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전자파가 아기한테 안 좋대. 특히 아들은 더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의 설명이었지만 저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였어요. 김선희 선생님이 몇 번 전화를 하셨지만 늘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서아는 안정이 필요해서 통화가 어려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선생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원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해. 이제 5개월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눈치챈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증거는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면 안 될까요? 갑자기 왜?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아기도 태어날 텐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 하지만 서아야, 지금 내 상태로 혼자 아기 키울 수 있겠어? 엄마 도움이 필요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아야, 혹시 친정 쪽 친척이나 아는 사람 있니? 없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정말 아무도 없어? 네, 김선희 선생님 말고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제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만족스러운 걸까요? 임신 5개월이 되자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배를 쓰다듬는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기를 낳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모두가 제 출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남편의 가방에서 명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명함에는 한지원 마케팅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약속 지킬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걸까요? 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엄마가 지킬게.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떨면서도 아기를 위해 강해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자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신발 신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임산부담이네. 조심해야겠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마치 제가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무거워진 걸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정기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행복산 부인과로 가는 길,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들뜬 모습이었어요. 무언가 기대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병원에 도착하자 최태식 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검사가 있어요. 아기 상태를 자세히 봐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검사실로 들어가는데 간호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초음파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시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산모님은 잠시 누워 계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최 원장과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였죠. 예정일이 다음 달 맞죠? 네, 2025년 4월 15일이에요. 그때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고요? 물론이죠. 기다린 지 오래됐어요.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걸까요? 왜 오래 기다렸다는 걸까요? 저는 불안해졌지만 누워있는 상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나왔을 때 다른 임산부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혹시 박금숙 씨 며느리세요? 네, 맞는데요. 그 여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걸 보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주 검진을 받아야겠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니까. 매주요?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최 원장님이 그러는데 뭐. 전문가 말을 따라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응. 프로젝트 끝나서 팀 회식했어. 거짓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한지원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한지원 팀장도 있었겠네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자꾸 지원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요.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늦는 것 같아서.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배를 감싸주며 떨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소란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아가 또 쓸데없는 의심을. 임산부한테 소리 지르면 안 돼. 아기한테 안 좋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을 나무랐지만 그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수건을 입에 물고 흐느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요? 이게 제가 원했던 가족일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뭔가를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휴지를 꺼내 작은 글씨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 원장과 시어머니가 수상한 대화를 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남편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한지원 얘기에 화를 냈다. 적은 휴지를 작게 접어서 화장실 수납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저는 또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서류도 만들어뒀고, 네, 맞아요. 출산하자마자 바로 진행하면 돼요. 출산하자마자 뭘 진행한다는 걸까요? 어떤 서류를 만들었다는 걸까요? 저는 불안감에 떨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휴대폰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밖에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선희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서아야.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얘가 왜 이렇게 수척해졌니? 괜찮아? 선생님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아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편지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되고 시어머니가 못하게 해요. 휴대폰도 뺐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정상이 아닌데? 서아야, 혹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예요.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선생님을 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 보육원 시절 선생님입니다. 서아가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서아는 지금 안정이 필요해서요. 다음에 오세요. 잠깐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어요. 서아야, 뭔가 이상해. 조심해. 꼭 연락해. 선생님이 가신 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도 들이지 마. 알았지? 그날 밤 저는 또 화장실에 메모를 숨겼습니다. 선생님이 오셨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다. 시어머니가 쫓아냈다. 이제 임신 7개월. 출산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출산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5년 4월 14일 출산 예정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연습 진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규칙적으로 왔죠. 어머님,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신 것처럼 바로 나오셨습니다. 완전히 옷을 갖춰 입고 계셨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드디어구나. 민우 깨우고 병원 가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상하게 빨리 준비를 마쳤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행복산부인과에 도착하니 최태식 원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말이죠. 오셨군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까요? 저는 진통 사이사이 의문이 들었지만
아픈 게 먼저였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한 간호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니. 모든 출산이 특별하지 않나요?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8시간이 넘도록 계속됐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와 최 원장이 계속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서류는 준비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출산 직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물어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으니까요. 오후 2시 드디어 아기가 나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제 아기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기, 우리 아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요. 먼저 처치를 해야. 괜찮아요. 잠깐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요. 간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아기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제 품에 안긴 아기는 울음을 그쳤어요. 엄마야. 엄마가 지켜줄게. 제가 아기에게 속삭이는 순간 분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한지원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함부로 안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제 팔에서 아기를 빼앗아 가려 했어요. 어머님, 제 아기예요. 왜 이러세요? 내 아기가 아니야. 그 말과 동시에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제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아팠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심성 없이 아기 다치면 어떡해. 내가 감히 엄마 행세를 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현실이 선명해졌어요. 넌 그냥 배를 빌려준 거야. 대리모일 뿐이야. 고아 주제에 가족 운운하지 마. 한지원이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기네. 민우 오빠 고생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아기를 낳아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군요. 사랑한다는 말도, 가족이 되자는 말도. 제가 울며 말하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누가 너 같은 고아를 진짜 사랑하겠어? 지원이가 아기를 못 낳아서 내가 필요했을 뿐이야.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기 돌려주세요. 제가 낳은 아기예요. 제가 소리치자 최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진정제를 놓아드릴게요. 산후 우울증이 심하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만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요. 그때였습니다. 옆 분만실에 있던 정미란이라는 산모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제 비명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문틈으로 잠깐 안을 들여다본 것 같았지만 간호사가 재빨리 문을 닫으며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산후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요. 미란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기,
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포기해. 어차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법적으로도 완벽해. 무슨 말이에요? 출생신고는 지원이 이름으로 할 거야. 넌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낳은 아기인데 서류상으로는 한지원의 아기가 된다니. 최 원장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진정제를 놓아드릴게요. 며칠 푹 쉬시면 나아질 겁니다. 안 돼. 제발. 제 아기. 간호사 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히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어요. 언젠가 꼭 되찾을 거예요. 내 아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이 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자기 아기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디어 우리 아기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수고했어. 이제 너희가 진짜 부모야. 남편이 한지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서아는 그냥 잠시 도움을 준 사람일 뿐이야. 도움을 준 사람. 제가 목숨 걸고 낳은 아기인데 그저 도움을 준 사람이라니.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울음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울음의 의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아기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져. 위자료는 통장에 넣어뒀으니 새 삶을 살아. 우리를 찾지 마. 저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진정제 때문이었겠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가득했어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제 아기,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셔야 해요. 원장님이 오늘 중으로 나가라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겨우 기어가서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휴지 메모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야. 언젠가 이걸로. 하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핸드폰이었어요. 김선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아야, 괜찮니? 왜 연락이 안 됐니? 출산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생님, 제 아기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서아야,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 차갑고 슬픈 비였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꼭 찾을게. 포기하지 않을게.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기다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3시간 넘게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출산, 그리고 아기를 빼앗긴 순간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진우 경사와 여성 경찰관이 함께 들으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여경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박 경사, 큰일 났어. 박금숙이 자백했는데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확인되니 충격이었어요.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명. 모두 고아 출신 여성들이야. 5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해온 것 같아. 5명. 저를 포함하면 6명이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가족을 꿈꾸던 여성들이었겠죠. 형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수진 26살 2020년 출산 후 실종. 박민지 28살 2021년 출산 후 실종. 최유리 25살 2022년. 이름이 계속 나열됐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도 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 여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일부는 찾았어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니. 저도 만약 미란 씨가 없었다면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박 경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이 사람들 중에 아는 얼굴이 있나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떴습니다. 행복산 부인과 복도를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임산부였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본 적 있어요. 저한테 뭔가 말하려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도망갔던 아마 이수진 씨일 겁니다. 작년에 퇴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됐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내 아내를 당장 풀어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그 목소리만 들으면 무서웠습니다. 진정하세요, 강민우 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고 뭐고 다 거짓말이야. 서아가 정신이 이상해서 꾸민 일이야. 박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서아 씨는 여기 계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복도로 나가니 남편과 한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팔에는 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이틀 만에 보는 내 아이였습니다. 아기야.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한지원이 아기를 더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이건 내 아기예요. 내가 낳은 아기예요. 10달을 품고 목숨 걸고 낳은 내 아기라고요. 그때 한지원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낳았다고 당신 아기는 아니에요. 난자는 내 거였어요. 순간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박 경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난자가 당신 거라고요? 한지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수로 말한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한지원 씨 체외 수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서아 씨는 대리모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남편이 한지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말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경사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녹음됐나? 좋아. 한지원, 강민우 두 사람 다 연행해.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둘을 체포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울음 같았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기만이라도. 여경이 한지원에게서 아기를 받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두 팔에 안긴 아기의 따뜻함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아가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또 다른 형사가 뛰어왔습니다. 대박이야. 최태식 원장 사무실에서 대리모 계약서가 무더기로 나왔어. 계약서요? 응. 근데 모두 위조야. 서명도 다 조작했고, 그리고 형사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금숙 통장에서 5년간 10억이 넘는 돈이 오갔어. 아기 한 명당 2억씩 받았더라고. 2억. 제 아기의 값이 2억이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경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고아 출신 여성들을 노린 조직적 인신매매예요. 그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저는 아기를 꼭 아는 채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아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부터 구출할 예정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고아 출신 여성 대상 조직적 대리모 사기 사건.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김선희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서아야. 정말 용감했어.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죠? 아기는 되찾았는데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그때 박 경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른 피해 여성 2명을 찾았는데 그들도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분이 서아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이수진 씨예요. 이수진. 병원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한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서아 씨, 덕분에 저도 나올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아 출신이에요. 25에 민우의 사촌이라는 남자를 만났죠.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사랑한다고 가족이 되자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은 지금 3살이에요.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겠죠. 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박 경사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금숙은 주범으로 구속됐고 강민우와 한지원, 최태식도 모두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서아 씨 친자 확인 소송도 준비해야 해요. DNA 검사를 하면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증명될 겁니다. 비록 한지원의 난자를 사용했다 해도 서아 씨가 임신하고 출산한 법적 어머니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기를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만나고 싶어 해요. 박 경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6명이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적 피해 배상은 물론이고 그들이 불법으로 번 돈도 모두 뱉어내게 해야죠. 수진 씨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가진 6명의 엄마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이 마련해 주신 작은 사무실에 6명의 여성이 모였어요. 모두 고아 출신이었고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속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수진, 박민지, 최유리, 한소영, 정은희, 그리고 저.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유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바로 정신병원에 끌려갔어요. 산후 우울증이라면서요.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민지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 아이를 인질로 협박했어요.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아이를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각자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꿈꿨고 그 꿈을 이용당했어요. 그때 변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공익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무료로 변호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이 사건을 조직적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박금숙은 최소 15년, 강민우와 최태식은 7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에겐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각각 3억 원씩 청구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들은요?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출생신고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수진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DNA 검사로 생물학적 관계를 증명하고 사기 결혼이었다는 걸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었죠. 피고인석에는 박금숙 씨, 강민우, 한지원, 최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5년간 조직적으로 고아 출신 여성들을 속여 결혼시킨 후 출산과 동시에 영아를 탈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신매매이자 사기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금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고아로 살면서 뭐가 좋겠어요. 돈도 주고 새 출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하지만 제 삶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가족을 원한다는 제 꿈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더 나은 삶이요? 제 아이를 빼앗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인간 이하로 취급한 게 더 나은 삶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한지원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아이를 못 낳는 제 처지를 이용한 거예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공범이었으니까요. 증인으로 나선 정미란 씨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봤습니다. 산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영상이 증거입니다. 미란 씨가 찍은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흐릿했지만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박진우 경사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집과 병원에서 위조된 서류들을 대량 발견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6명은 모두 차례로 증언했어요.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선생님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서아는 제가 아는 가장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매달 편지를 보내며 안부를 전했고 언젠가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수한 꿈을 이렇게 짓밟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우리 6명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꼭 되찾을 거예요. 수진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6명이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언론에도 계속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해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3년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강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야 해요. 소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이정은 변호사님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아 출신 여성보호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좋아요. 우리가 받을 배상금으로 시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일주일 후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고아라는 이유로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입니다. 엄마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에게 물어요. 왜 속았냐고, 왜 의심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희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고아 출신 여성들이 많이 연락해 왔어요. 그중 한 통의 전화가 특별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7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를 만났어요. 김현정 씨 34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7살이에요. 학교에 다니고 있을 텐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현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6명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박 경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수사를 확대했더니 피해자가 더 나왔어요.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0명.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이정은 변호사님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예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해요. 특별법.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우리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7명 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시민들이, 여성단체들이,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아도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언론도 계속 보도했고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공판 날이 왔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죠. 플래카드에는 정의를 실현하라, 아이들을 돌려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금숙 씨는 초췌해졌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지원은 계속 울고 있었고 최태식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금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금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강민우 징역 7년, 피고인 한지원 징역 5년, 피고인 최태식 징역 10년과 의사면허 취소. 하나씩 선고가 내려질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고아 출신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한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해 결정하되 현재로서는 생물학적 어머니인 원고들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시지만 양육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아기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수진 씨도 민지 씨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온 피고인들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금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편이 저를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줄 용서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제 아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법원 직원과 함께 한지원의 집으로 갔어요. 문이 열리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기를 봤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제 아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막 목을 가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제가 다가가자 아기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알아볼까요? 제 목소리를 기억할까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분명히 웃었습니다. 알아보는구나. 엄마를 알아보는구나. 저는 아기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아이들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오래전에 헤어진 아이들은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석 달 후 우리가 계획한 고아 출신 여성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겐 희망의 공간이었어요.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미란 씨 부부도, 박진우 경사도, 이정은 변호사님도, 그리고 김선희 선생님도 오셨어요. 이곳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상처받은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 한쪽 벽에는 우리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6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상처받은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감옥에 있습니다. 한지원은 출소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최태식의 병원은 폐쇄됐고 그곳은 이제 여성 쉼터가 됐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아기를 빼앗겼던 절망감.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센터에는 새로운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처음 센터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도 이렇게 두려워했었죠. 센터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후원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란 씨가 정기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그녀의 남편 박진우 경사는 경찰 내부에서 우리 센터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덕분에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경찰을 통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지원의 어머니였어요.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딸이 불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빼앗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한지원의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센터 운영에 보태주세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이 돈이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일 거니까요. 특별법도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고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결혼 사기 방지법이었어요. 이제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법이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우리 같은 피해자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우리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고아 출신이에요. 얼마 전에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거절했어요. 언니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 아들은 두 돌이 됐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기도 해요.
가끔 아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언젠가는 설명해줘야겠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지켰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오늘도 저는 센터로 출근합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상처받은 여성들과 함께합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적입니다.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이용당하고 짓밟혔던 여성들이 결국 서로의 힘이 되어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아기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고, 되찾은 것은 아이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일어서는 연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들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운동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